언스크립티드 파트 1을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 5시 15분. 나는 지난밤에 먹은 술로 살짝 띵한 머리를 들어 올리고는 침대에서 냉그 몸을 뺀다. 나는 월요일이, 아니 사실은 이 한 주가 두렵다. 활기찬 시작이 필요하다. 나는 비틀비틀 샤워 부스로 가면서 맑은 정신이 찾아와 주길 기대한다. 목에 계줄 같은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을 때 후회와 체념이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다. 몇 분 후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고로 가서 운전석에 몸을 구겨놓고는 차문을 닫는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동차의 행렬에 끼어서 덫에 잡힌 동물처럼 승용차라고 불리는 작은 상자 안에 얌전히 앉아있다. 1시간 더 진을 빼고 난 뒤 일터에 도착한 나는 회사 근처에 주차하기 위해 $10를 지불한다. 카페인으로 잠을 깨운 떼거리들이 질서정연하게 아트리움으로 몰려 들어갈 때 나는 거짓말로 하루를 시작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나의 감방에 도착하여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의자에 푹 하고 내려앉는다. 그리고 다음 4시간 동안 감방 같은 칸막이 안에 앉아서 컴퓨터에 코를 박고 끙끙대면서 구매 주문, 떼지난 송장, IER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내 보고서들을 처리하는데 학교 운동장에서나 봤던 벌칙을 다시 받는 느낌이다. 하루 일과가 늘어지고 앞으로 나흘하고도 토요일 반나절을 이 감내하기 힘든 지옥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나의 꿈은 죽었다. 죽어버린 꿈에 대한 위로금은 자동차가 되고 주말이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지만 날이면 날마다 수백만의 삶에서 재현되는 익숙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당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계획했던 삶이 아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세상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데 대해 내가 제시하는 첫 힌트는 시카고에서 고전하던 젊은 시절 나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 당시에 나는 리무진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청구서를 결제하고 나의 미친 사업 아이디어에 돈을 대고 있었다. 그 일을 하려면 시카고시가 발급하는 특별 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 시내로 운전해서 가야 했다. 워낙 일찍 도착했던 터라 나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여유를 부릴 수 있었다. 월요일 아침, 때를 지은 통근자들을 바라보던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김새는 제 각각이었지만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1000번이나 걸어가 본 길을 또다시 걸어온 사람들 같았다. 일상화된 부산함이 나의 혼을 빼놓는 동안 거리를 흐르던 바쁜 사람들의 세찬 흐름은 점점 자욱한 안개의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모두 갑자기 본능으로 휘몰리는 단 하나의 유기체이기라도 한 듯 흐릿한 단일 집합체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집합체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그들이 왜 아침 6시 30분에 얼어붙은 거리에 나와 있는지 질문해 보았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5일 내내 똑같은 미친 짓을 반복하는 것일까? 그중 그 누구라도 꿈을 쫓고 있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그들에게 쫓으라고 프로그램화한 것을 쫓고 있었을까? 이 깨달음이 돌연 내 뒤통수를 쳤다. 그것은 나를 두려움에 빠뜨렸다. 이것은 일에 대한 자유의지가 아니고 조건화된 본능과 같은 것이다. 마치 꿀벌이 붕붕거리며 벌집을 향해 나아가듯 쓰리피스 정장이든 청바지든 전신 작업복이든 무엇을 입고 있든 그 떼거리는 한 명의 꼭두각시 노름꾼의 손에 의해 놀아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날 나는 기업가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나에게 기업가 정신은 꼭두각시의 끈을 싹둑 자르는 가위이다. 1999년에 히트한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파란 알약을 삼키고 평범과 무지의 삶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빨간 알약을 삼키고 자유롭지만 불완전한 진실을 향해 번뜩 깨어나느냐. 영화 속 매트릭스는 인간 종족을 위한 디폴트 운영체계, 즉 기생적 기계 종족에게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가상현실을 대변한다. 혼수 상태에 빠지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성을 쪽쪽 빨아내는 시스템에 대한 복종과 망각과
어수선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디자인화된 시뮬라크르를 기계 종족들이 우리의 마음에 주입한다. 만일 내가 이 속임수가 당신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왔고 당신의 디폴트 운영체계, 요람에서 무덤까지 당신 생애 전체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자율적 프로그램이자 모든 결정을 평가하는 암묵적인 규칙들에 내장되어 버렸다고 말한다면, 만일 내가 이 운영체계가 다른 누군가가 설계한 조작된 삶,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 평범한 청사진을 따라 치밀하게 미리 계획되고 예정된 인생, 텔레비전과 월급을 위해 꿈이 도외시된 인생, 한물간 템플릿에 의해 구별되고 권위에 의해 규정되고 교육에 의해 성화되고 언론에 의해 인증되고 정부에 의해 꼬인 인생, 죽기 전까지 일하기 위해 사는 인생을 당신에게 부여했다고 말한다면, 만일 내가 당신이 부지불식간에 연루된 의무적 게임의 참가자이며 꿈의 대학살에서 짓밟힌 희생자이며 모든 인간이 반드시 대학을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신용카드를 쓰고 할부 금융으로 자동차를 사고 대출로 집을 사고 최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절약해서 저축하고 재테크로 노후를 보장받는 삶을 살라고 규정하는 계급교리 제도적 지위하에 있는 조리라고 말한다면, 만일 내가 그 모든 속삭임이, 그 의기소침과 거북한 불안감이 당신의 영혼이 의식의 문을 두드리며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소리라고 말한다면, 나의 동료 인간들이여 빨간 알약을 받아먹으라. 당신은 자유의지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 당신은 조작된 각본대로 살고 있다. 이 말에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unscripted, 조작되지 않은 각본대로 살으라는 뜻이죠. 조작된 각본을 버리라고요. 그럼 다음 챕터 파트 2, 조작된 각본이 당신을 노예화한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작된 게임,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갇힌 삶.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충분히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받는 것을 믿을 만큼만 교육받는다는 것이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도그마의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했다. 스티브 잡스는 그 각본을 지칭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문화적 전제들로 이루어진 피할 수 없는 교리이자 신성화된 사회적 풍습이다. 그러니 자문해보라. 이것은 당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인가? 승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라. 멋진 차, 멋진 옷을 구매하라. 패션을 쫓으라. 주택 이용자,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더 많은 부채로 정신이 혼매진 가운데 진실을 묵상하면서 자유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라. 자식을 낳아라. 자식을 키우라. 책임을 져라. 빚에 대한 시각을 바꾸라.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라.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이 붕괴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면서 당신은 65이 되었다. 은퇴를 미루라. 배우자의 은퇴도 미루라. 더 많은 일, 더 많은 저축, 더 쥐어짜는 절약을 위해 미루라. 시간은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다. 정신 차리라. 제조되어지고 있는 제품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이다. 그러나 나는 운이 좋았다. 대부분의 젊은이들과는 달리 각본화된 프로그램이 나의 의심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중지되었다. 그러나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다.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스포츠카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다가 우연히 길가에 주차된 람보르기니 카운타크를 발견했다. 그것은 나의 꿈의 자동차였다. 나는 수줍음도 잊은 채 젊은 차 주인에게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기업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발명가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꿈이 단지 운동선수, 락스타, 할리우드 배우들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꿈은 젊어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걸. 내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원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어렵사리 떨치는 뒤였고 나는 결코 한 주에 5번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기업가 정신에 더욱더 올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이 될 것이었다. 당신은 어떤 규칙, 사회적 관행, 문화적 규범들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이의 없이 따르는가? 예를 들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대학 학위가 필요하다. 대학 졸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알뜰히 아끼고 모든 지출을 줄여야 한다. 부는 당신의 은행 잔고와 그것을 구매하는 물질적 소유로 측정된다. 당신이 사는 집, 모는 차, 입는 옷이 그것이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등등. 이 선입견들을 나는 각본 명제, 스크립티드 스피크라고 부른다. 관습적 지혜의 도그마가 친덫에 걸리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처럼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된다. 부자들은 그 각본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각본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각본화된 운영체계는 스스로를 코드화한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화된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렇듯이 각본화된 운영체계 역시 목적을 갖는다. 계율을 지키도록 길들여진 모범 시민으로 당신을 제조해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당신의 방어 무기는 지식이다. 삶, 자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공격 무기다. 여기서 각본화된 운영체계를 해독해보자. 파종자들, 씨 뿌리는 자들. 파종자들은 각본화된 신조를 작성하고 집행한다. 하이퍼 리얼리티, 가상현실. 그 각본의 환상인 하이퍼 리얼리티. 기만, 왜곡 혹은 주의분산을 통해 당신의 복종과 포로 상태를 강화한다. 시간팔이. 파종자들과 가상현실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의 부당한 거래를 성스러운 것으로 정당화한다. 그 자산은 다름 아닌 시간이다. 인생 길들. 인도를 향해 열린 문 A와 서행 차선을 향해 열린 문 B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지만 사실은 둘 다 하나의 도살장으로 향하는 길이다. 어떤 문을 선택하든 당신이 당신의 보스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주의 분산. 당신의 정신이 산만해지면 각본화된 운영체계가 숨겨진 채로 그 정체가 은폐된다. 모범 시민. 의도치 않게 당신은 평범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고 예속적이며 오락거리에 정신이 팔리고 생명력 없는 각본화된 노예가 된다. 이 6개의 단어들은 각본화된 운영체계를 해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각 단어에 대한 세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파종자들. 파종자들은 신조를 파종하고 파급한다. 개인이거나 기관이나 할 것 없이 파종자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소프트웨어를 심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파종자들은 다음 6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족과 친구들. 각인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그들 역시 각본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에게 최선인 것을 권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들의 눈에 최선으로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고 안전한 것이다. 예로 한 편의 글을 소개하겠다. 서브웨이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밖에 람보르기니 한 대가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람보르기니를 가질 수 있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들아, 람보르기니는 돈이 엄청 들어. 그걸 사려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거야. 내가 지금의 내 나이쯤 되면 아마 살 수 있을 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공한 거야. 이렇듯 당신의 부모님은 행운아만이 람보르기니를 가질 수 있어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의 꿈을 뭉개버리고 각본화된 인생에 대한 허튼 소리로 당신을 가격한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그래야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융자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이 살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은 가족에서 끝나지 않는다. 친구와 동료들 역시 잠재적 파종자들이다. 그들은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야 라거나 그것은 현실성이 없어라는 우려를 표현하는 자들이다. 이런 비관론자들은 성취는 적고 변명은 많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두 번째 파종자, 교육. 친구들이나 가족이 각본화된 바이스라면 교육은 크랭크다. 크랭크가 꽉 채워질수록 그 각본의 정신적 기계 없이 꽉 채워진다. 진실을 말하건대 우리는 세뇌되었지 교육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실패는 나쁜 것으로 취급된다. F 학점을 받고 부모에게 호된 꾸중을 듣는다. 실패하면 외출 금지다. 텔레비전 시청도 안 된다. 그런데 줄곧 A만 받는 학생들이 훌륭한 사원이 되고 C를 받는 학생들이 그들의 고용주가 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은가? 교육을 통한 파종자들이 우리를 선하고 순종적인 사원이 되도록 가르친다면 기업 파종자들은 우리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래야지 당신이 우리가 만드는 상품을 구매할 능력을 갖게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광고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한다. 행복, 성공 또는 성취는 당신이 신용카드를 긋는 순간 찾아옵니다.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까? 질레트 면도기를 사세요. 지칠 줄 모르고 완벽을 추구하신다고요? 렉서스를 구매하세요. 우리는 초등학교에 발을 들여놓을 때 벌써 그 각본의 기업 파종자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사회적 신분이 브랜드 소비를 통해 결정된다고 믿게 만든다. 중고등학교에서 당신은 친구의 부모님이 BMW를 몬다는 사실과 그것이 그들이 부자임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금융은 또한 어떤가? 미국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은퇴가 다가온 사람들의 중위 평균 소득은 고작 월 2,146달러다. 이뿐 아니라 2014년 은퇴 확신 조사에 따르면 이 중 무려 60%의 사람들이 25,000달러를 채 저축하지 못했다. 한편 은행은 당신의 저축의 0.01%의 이율로 이자를 붙여줄 것이며 각본화된 판타지의 금융계 차종자들은 당신의 돈을 관리해주고 그 대가로 두둑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갈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저축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의 손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의 불꽃이 당신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에는 당신이 너무 늙었거나 혹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정부 또한 주요 파종자 중 하나인데 과거의 정부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면 오늘날의 정부는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정부다. 당신이 각본화된 경제에 참여할 때 예를 들어 대학 학위를 위해 거금을 지출하고 30년짜리 주택융제를 받고 필요없는 쓰레기 같은 물품을 잔뜩 사들일 때 당신은 정부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학자금 융자의 규모가 2.1조 달러를 넘어섰다. 과세가 되는 일에 종사하면서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채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마지막 파종자는 언론이다. 노암 촘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용 가능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그 스펙트럼 안에서는 활발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인즉 우리는 우리의 주관성 안에서만 객관적이다. 현재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파종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의사가 있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각본화된 운영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가장 현실을 살펴보죠.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했는데요. 당신의 망상적 포획자들. 먼저 가장 현실 1, 요일 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구조를 생각해보라. 무엇이 느껴지는가? 아마도 약간의 불편감? 토요일이라는 단어는 어떤가? 금요일 밤은? 요일 체계는 완전히 질서를 위해 정해진 인공적 시간 개념이다. 월요일은 환상이다. 일요일은 목요일과 같은 하루일 뿐이다. 가장 현실 2. 소비주의. 소비주의는 소비가 성공이라 행복을 만든다는 헛된 믿음이다. 기업들은 매년 수조 달러를 쓰면서 브랜드를 창출한다. 브랜드 X는 당신이 부자라고 말하고
브랜드 Y는 당신이 패셔너블하다고 말하며 브랜드 Z는 당신이 강인하다고 말한다. 람보르기니는 부를 광고하지만 당신이 람보르기니의 운전석에 앉는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부자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런 구분을 할 줄 모른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람보르기니를 발레 파킹시킬 때 나는 줄 설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안으로 모셔진다. 람보르기니를 타면 돈 많고 가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토요타를 타면 나머지 프롤레타리와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나의 자동차는 나의 실제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가장현실 3. 대학 학위. 대학 학위라는 가장현실에는 양면이 있다. 첫째는 지성과 금전적 부를 이룩하려면 비용이 얼마가 들건 대학 학위를 따야 하고 대학 학위가 없는 인생은 영원히 취업난과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낡은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세대를 통째로 대학에 보내 학위를 따게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학위가 취업에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현실 4. 가장인격. 어느 토요일 밤 나는 트렌디한 일본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내가 앉아있는 식탁 가까운 곳에 나의 시선 방향으로 6명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식사 전에, 식사를 하는 동안, 그리고 식사 후에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여자들이 스마트폰에 송두리 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마치 스마트폰과의 관계가 진짜이고 진짜 친구들과의 진짜 대화가 스마트폰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 광경은 가장된 인격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가장인격은 종종 존경이나 숭상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포토샵으로 매끈하게 다듬은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을 추려서 소셜미디어에 올린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닌 일종의 가장인격이다. 가장인격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건설적으로 고찰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괴감 속에서 관찰하게 만든다. 가장현실 5.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어떤 대체적 현실에 매혹적이고도 중독된 시뮬레이션으로서 일련의 유혹의 체험적 도구들을 활용한다. 가상현실은 가장인격이 닮은 꼴 자매로서 위험과 공개적 망신을 피하면서 위로와 평화를 얻는 동시에 자신이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기를 바라는 욕구에 작용한다. 그들은 가상 지갑을 사고 가상 옷을 사고 가상 보석을 사면서 어떤 종류의 가상 VIP의 위상에 도달한다. 가상 현실은 가짜 보상, 바스러지기 쉬운 성취, 얄팍한 자신감 등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한 손은 치토스 봉지를 드나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켜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무엇하러 굳이 검은 띠를 따기 위해 매일 무술 연습장에 나가겠는가. 가장현실 6. 엔터테인먼트.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는 스포츠를 직접 뛰는 것만큼이나 관람하는 것을 즐긴다. 하지만 나는 NFL이 내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그것에 빠져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그들에게 있어 엔터테인먼트는 도피처이며 또 하나의 현실이다. 응원하는 팀의 처절한 패배 후에 외야석에 앉은 팬들을 면밀히 훑다 보면 자기 강아지가 자동차에 깔리기라고 한 것처럼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장현실 7. 돈. 아마도 당신은 돈을 위해서 이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100짜리 지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느껴지는 감정들을 글로 적어보라. 자유의 기운이 느껴지는가? 넓은 선택의 폭, 권력 혹은 안정감, 이런 감정들이 실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의 출처는 또 다른 신규리에 기초한다. 결국 돈이란 동글벽에 투사된 또 하나의 그림자이며 단지 돈을 실제로 간주하자는 합의가 되어 있을 뿐이다. 가장현실 8. 자유. 유제프 괴벨스는 나치 독일에서 선전을 담당하는 장관의 자리에 앉았던 역사의 가장 큰 거짓말쟁이다. 그는 새빨간 거짓말일수록 더 많이 반복해야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반복은 합의 오류를 낳는다. 즉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 어떤 입장 혹은 어떤 이념을 믿는다면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만연했던 극도로 기만적인 가상현실은 바로 자유였다.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주권적 인격체로서 그 어떤 법이나 관습이나 신념에 의해서도 몰수되거나 예속되거나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양도 불가의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은 개념이다. 가상현실 9. 기업 앨런, 월드컴, 컴캐스트, 몬산토, 골드만삭스. 이 기업들은 우리 뱃속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레딧을 몇 번만 서핑해보면 세상의 가장 주요한 사업체 형태인 법인 기업에 대한 증오심을 발견할 것이다. 이들 기업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한다. 기업이 소유주의 신념과 의도를 반영한다는 궁극적인 증거는 미 대법원이 내린 역사적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 계통의 회사가 피임 관련 보건 명령 준수를 거부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의 소유주들은 자신의 신념을 그들이 소유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이렇다. 자동차에 대고 성질을 부리지 말라. 차를 모으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라. 만약 컴캐스트의 그 멍청이가 당신을 쓰레기 취급한다면 그것은 컴캐스트라는 기업이 당신을 형편없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형편없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람이며 동글벽에 투사된 또 다른 그림자인 것이다. 그림자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투사하는 사람이 문제다. 각본화된 운영체계를 해독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시간팔이 세 번째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